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 지하 통로. 오후 4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하경수, 올해 79살. 그의 손에는 언제나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가 들려있죠. 케이스를 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악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니시가 벗겨진 곳곳, 현이 닿는 부분이 움푹 패인 지판. 그럼에도 여전히 따뜻한 음색을 내는 이 바이올린은 하경수에게 있어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각자 다른 시선을 보냅니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으로,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또 어떤 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경수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활을 바이올린 현 위에 올리고 천천히 선율을 만들어갑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가 흘러나옵니다. 하경수의 연주는 언제나 애국가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고향의 봄, 아리랑, 진주 목걸이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이어지죠. 그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선율들,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그 멜로디들이 지하철역 차갑고 메마른 공간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하경수의 옷차림은 늘 단정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깨끗이 다림질된 와이셔츠, 때가 묻었어도 반듯하게 착용한 넥타이, 굽이 달아비틀거리지만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닦아낸 구두.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과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의 흔적 같은 것이 그에게서 풍겨나왔죠. 발끝에 놓인 작은 종이컵엔 동전 몇 개와 1,000원짜리 지폐 한두 장이 들어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경수에게 그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연주를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때로는 초등학생이 용돈을 넣어주기도 하고 회사원이 커피값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경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군용 가방에서 악기를 꺼낼 때의 그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능숙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온 사람의 그것처럼 말이죠. 가방 안쪽에 붙어 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바이올린을 든 하경수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 사진 속 청년의 눈빛은 지금보다 훨씬 밝고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하경수 눈빛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아픔이 그 안에 층층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만큼은 그 눈빛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음악이 그에게 있어 유일한 위안이자 삶의 이유였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노숙자 음악가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하경수는 고시원 단칸방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것이 그의 일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자존심과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같이 애국가 연주를 마치고 고향의 봄을 시작하려던 순간 하경수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정복을 입은 젊은 여군이었습니다. 그 여군은 다른 지나가는 사람들과는 다른 눈빛으로 하경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드디어 그 대상을 발견했을 때의 그런 표정이었죠. 하경수는 잠시 연주를 멈추고 그 여군을 올려다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곳에서 연주하면서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호기심도 동정도 무관심도 아닌 마치 경의와 존경이 섞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하경수는 화를 내렸습니다. 그 젊은 여군의 시선이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이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하경수는 살며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연주 중이셨는데 방해가 되었나요? 여군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예의와 함께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혹시 하경수 선생님 맞으시죠? 그 말에 하경수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이름을 아는 사람 자체가 거의 없었죠. 하경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신지우 소령입니다. 군사정보사령부에서 파견된 특임 장교입니다. 신지우는 군인다운 정확한 발음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죠. 하경수는 그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혹시 1982년 강원도 전방사단 군악대에서 복무하셨던 것 맞으시죠? 지우의 질문에 하경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982년. 그에게는 잊고 싶지만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났던 그 해였죠. 왜 그런 것을 물어보시는지요? 하경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갑자기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눈 내리는 전방 초소, 포성이 울리던 그날 밤, 그리고 자신이 구조했던 그 젊은 병사의 모습까지 아버지가 늘 이야기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주변의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하경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전방 사고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구조해준 이름 모를 병사가 있었다고요. 단 하나 구조 직전에 흘러나온 바이올린 연주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하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폭설이 내리던 깊은 밤, 무너진 벙커 속에서 들려오던 미약한 신음소리, 그리고 구조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떨리는 손으로 연주했던 바이올린 선율. 그 음악이 부상자를 진정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이 젊은 여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이 살아계신가요? 하경수의 목소리에는 40년 넘게 묻어둔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구조했던 그 병사가 과연 살아남았는지,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평생 궁금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거든요. 네, 살아계십니다. 신태준, 현재 예편 대령입니다.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하경수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계급과 부대만 알았을 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그날의 은인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죠. 다만 구조 과정에서 들었던 바이올린 연주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경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어떤 두려움까지도 말이죠. 그분께서는 제가 군에 입대할 때부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은인을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군 정보부에 배치되자마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우의 설명을 들으며 하경수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25살의 혈기왕성한 군악대 하경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고 나라를 위해 복무한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저를 찾아내셨습니까? 그때로부터 벌써 40년도 넘었는데 하경수의 질문에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신 단서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연주했던 곡목, 바이올린 소리의 특징, 그리고 무엇보다 구조 현장에서의 상황들이요. 군 기록을 뒤져가며 하나씩 맞춰보니 선생님께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지우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찾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느꼈습니다. 이 노인이 지금 이런 곳에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죠. 하경수는 잠시 말없이 자신의 바이올린을 내려다봤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이 악기로 연주했던 그 선율이 누군가의 마음에 이렇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분께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전해 주십시오. 하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거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노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선생님, 사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아버지의 안부 전달만이 아닙니다. 지우의 말에 하경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궁금증과 함께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국방부에서 조용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명 영웅 포상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과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가와 동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찾아서 뒤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해드리는 사업입니다. 하경수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닫으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 그냥 할 일 한 거죠. 동료가 위험에 처했으니 도운 것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하신 일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죠. 제가 조사하면서 발견한 것들입니다. 1982년 12월 15일 밤 선생님께서 구조하신 분은 아버지만이 아니었습니다. 총 6명의 장병이 그날 밤 무너진 벙커에서 구조되었고 그중 5명이 생존했습니다. 하경수의 눈이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구조 작업이 6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은 계속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셨죠. 부상자들의 공포와 추위를 달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건 국방부 내부의 오래된 음성 기록에서 그날 밤의 연주가 일부 보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실에서 현장과 무전 교신을 하면서 자동으로 녹음된 것이죠. 하경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기록이 남아있다고요? 네, 아버지가 기억하시던 그 연주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 그리고 우리나라 동요 고향의 봄이었죠. 지우의 말에 하경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이 얼마나 길고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연주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분명히 영웅적인 구조 활동이었는데 공식 기록에는 선생님의 이름이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군악대 소속 병사의 지원이라고만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경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선생님께서 조기 전역하셨다는 점입니다.
당시 복무 기간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아 있었는데 말이죠. 지우는 하경수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하경수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가슴 깊이 묻어둔 이야기였거든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말할 수도 없었던 그 시절의 아픈 기억들이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선생님께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지우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예비 심사는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 국방부에서 열리는 무명 영웅 포상식에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40년 늦었지만 그날 밤 선생님이 보여주신 용기와 희생 정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거부감이 역력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것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선생님은 분명히 영웅이셨습니다. 영웅이라니요. 하경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었다면 왜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왜 가족도 없이 홀로 지하철에서 구걸하듯 살고 있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자괴감과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만 가세요. 저는 그런 거창한 일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경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노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최태준 중령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하경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최태준, 그 이름은 기억했습니다. 함께 군악대에서 복무했던 선배였죠. 최 중령님께서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임종 직전에 이 편지를 남기시면서 반드시 선생님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경수 병장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경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40년 만에 듣는 옛 동료의 목소리였습니다. 편지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경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던 이야기를 이제야 털어놓는다.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이렇게 글로 남긴다. 하경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최태준의 글씨체가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늘 반듯하고 성실했던 그 선배의 모습이 말이죠. 1982년 그날 밤, 너는 정말 영웅이었다. 무너진 벙커에서 6명의 목숨을 구했고 그 중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었다. 너의 바이올린 소리가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포기했을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하경수 옆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편지를 읽는 동안 방해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의 떨리는 손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들을 너는 모르고 있을 것이다. 왜 너만 갑자기 문제가 되었는지, 왜 조기 전역을 하게 되었는지 말이다. 하경수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난 후 며칠 뒤부터 시작된 이상한 분위기들, 상관들의 차가운 시선, 그리고 갑작스러운 징계 통보. 경수야, 당시 우리 부대에는 큰 비리가 있었다. 군 간부들이 납품업체와 결탁해서 부실한 자재를 공급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벙커가 무너진 것도
사실은 그 부실 자제 때문이었다. 편지 속 내용이 점점 충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하경수는 편지를 읽으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군수가에서 근무하면서 서류를 봤거든. 하지만 고발할 용기가 없었다. 그런데 너의 영웅적인 구조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지우도 편지 내용을 읽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윗선에서는 이 사건이 크게 부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벙커 붕괴 원인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래서 너를 영웅으로 만들기보다는 조용히 묻어버리려 했다. 하경수는 편지를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나는 비겁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다물었다. 더 나쁜 것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편지 속에서 최태준의 참회가 이어졌습니다. 상부에서는 너에게 누명을 씌웠다. 구조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이다. 너는 억울해했지만 아무도 너의 편에 서지 않았다. 나도 포함해서. 하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외로움과 절망감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 누구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서러웠는지 말입니다. 경수야, 너는 진짜 영웅이었다. 그런데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평생 미안하게 생각하며 살았다. 지우는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하경수는 그것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당시의 관련 서류들을 모두 남겨둔다. 비리에 관한 증거들, 그리고 너에게 가해진 부당한 처분에 대한 기록들이다.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너를 다시 만나서 직접 사과하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이 편지를 통해서라도 그동안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경수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 덕분에 살 수 있었다.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겠다. 마이너스 최태준. 하경수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의문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와 억울함이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선생님의 기록이 묻혀 있었는지, 왜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는지 말입니다. 하경수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알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지난 일인데요.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태준 중령님이 남기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이제 와서 명예회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생님께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할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하경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낼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최태준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이 젊은 여군의 간절함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경수는 평소와 같이 해화역에 나와 있었지만 바이올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벤치에 앉아 멍하니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최태준의 편지는 그의 마음에 거대한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40년간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자신이 희생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연주 안 하세요? 단골 초등학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매일 학원 가는 길에 하경수의 연주를 듣는 것이 일상이었거든요. 하경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좀 그렇구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순진한 아이의 질문에 하경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그때 신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경수는 지우를 보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웠습니다. 평생 묻어두고 살았던 과거를 들춰낸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왜 오셨습니까? 선생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서류 사본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태준 중령님이 남기신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1982년 당시 부대 내 비리 관련 증거들과 선생님께 가해진 부당한 처분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하경수는 화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선생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라고요? 하경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뭐가 억울합니까?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경수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노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니 놀란 것이죠. 선생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40년 동안 진정하며 살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복무했는데 무슨 죄인 취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하경수는 일어나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것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고 사람들이 더욱 놀라서 모여들었습니다. 국가, 정예,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때 누구 하나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하경수의 절규가 지하철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묻어둔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젊은 시절 모든 것을 바쳤는데 배신당했습니다. 동료들을 구했다고 오히려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영웅의 말로라는 겁니까?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하경수가 이렇게까지 격앙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40년간 쌓인 분노와 억울함이 어떤 것인지 말이죠.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고 정의롭게 산다고 믿었는데 다 속임수였어요. 하경수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지우가 하경수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하경수는 뿌리쳤습니다. 보라고 하세요. 이게 바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의 현실입니다. 영웅? 저는 영웅이 아니라 바보였어요. 하경수는 바닥에 떨어진 바이올린 케이스를 발로 찼습니다. 케이스가 열리면서 바이올린이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의 평생 동반자였던 그 악기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바이올린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것만이 저를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선생님께서 거짓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오히려 진실입니다. 지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희생과 헌신은 진짜였습니다. 그것을 왜곡하고 숨긴 것들이 거짓이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바보였습니다. 속아서 산 바보였어요. 하경수는 바이올린을 집어들어 다시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그 악기를 정말로 부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선생님,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하경수의 손에서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거짓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온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어요. 그것만큼은 진짜입니다. 하경수는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40년간 참아온 감정을 토해내고 나니 허탈함만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그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던 노인의 아픈 사연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하경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자아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우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케이스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하경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숙소에서 하경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이 보여준 절망과 분노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경수가 받아야 할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오랜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우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촬영해둔 하경수의 연주 영상들을 편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화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 사람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멈추고 듣는 장면들, 그리고 하경수의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아름다운 선율들을 하나하나 이어 붙였습니다. 영상 편집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지우는 하경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담아냈습니다. 개인정보나 민감한 내용은 제외하고 오직 그의 음악과 그 음악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에만 집중했습니다. 당신은 잊힌 이름일지 모르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목소리입니다. 지우는 영상 마지막에 이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사람이라도 하경수의 음악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댓글도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연주 정말 감동적이네요. 매일 출근길에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즐겨 듣던 곡들이네요. 눈물이 납니다. 지하철에서 이런 분을 만날 수 있다니 서울이 참 따뜻한 도시네요.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과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하경수가 연주하는 곡들이 그들의 추억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상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플랫폼에 공유했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친구들에게 보냈습니다. 입소문이 입소문을 타면서 조회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상 조회수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도 수천 개가 달렸죠.
그 중에는 군 출신들의 댓글도 많았습니다. 이분 연주 들으니 군 시절이 생각나네요. 부대에서 들었던 그 선율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군악대 출신이셨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군요. 국가를 위해 복무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우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경수의 음악에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영상은 더욱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유명 방송인이 자신의 계정에 공유하면서 진짜 감동이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계시는구나라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그 이후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밤이 되자 하경수의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넘어섰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하경수는 평소와 같이 해화역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변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영상 봤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영상이요? 하경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할아버지 연주 영상 말이에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그제야 하경수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연주 하나만 부탁드려요. 사람들의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경수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하경수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신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우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선생님의 연주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주고 있어요. 하경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허락한 적이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하지만 선생님께서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경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고향의 봄 연주해 주세요. 한 초등학생이 부탁했습니다. 하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활을 현 위에 올렸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경수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어제의 분노와 절망이 무색할 정도로 평온하고 따뜻한 음색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하경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종이컵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의 음악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우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하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경수는 여전히 매일 오후 4시에 해화역에 나와 연주를 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언론에서도 그를 지하철의 천사, 해화역의 명연주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하경수는 여전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고맙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진짜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그 억울한 일들,
명예롭게 복무했지만 누명을 써야 했던 그 시절의 아픔은 여전히 가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연주를 마치고 바이올린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지하철역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경수도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계단 위에서 한 명씩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군악대 정복이었죠. 하나, 둘, 셋. 총 12명의 군인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악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경수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왜 갑자기 군악대가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요? 군인들은 하경수 앞에 도착하자 정확한 대형으로 정렬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의식을 치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신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공식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경수 선생님. 지우의 목소리가 지하철역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군인다운 정확한 발성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방부 명의로 명예복직 및 1계급 특진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하경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1982년 12월 15일 강원도 전방사단에서 발생한 벙커 붕괴 사고 당시 선생님께서는 6명의 동료 장병을 구조하는 영웅적인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지우의 말이 계속되자 주변 사람들이 놀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평범한 지하철 연주자라고 생각했던 노인이 사실은 영웅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시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정당한 인정을 받지 못하셨지만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하경수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최태준 중령님께서 남기신 증언과 당시 생존자들의 증언,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재조사한 결과 선생님의 무혐의와 공로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지우는 문서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하경수 병장을 명예복직시키고 공로를 인정하여 1계급 특진하여 하경수 준위로 진급시킵니다. 순간 지하철역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엄한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하경수 준위님, 지우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4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당신의 희생과 헌신을 인정합니다. 하경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간 가슴에 맺혔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이님, 경례 부탁드립니다. 지우의 말에 하경수는 떨리는 손을 들어 경례했습니다. 40년 만에 하는 군인으로서의 경례였습니다. 비록 군복을 입지 않았지만 그 순간 하경수는 다시 군인이 되었습니다. 정렬에 있던 군악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 광경은 정말 장엄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늙은 전역자에게 바치는 존경의 경례였습니다. 경례가 끝나자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곡은 애국가였습니다. 하경수가 매일 연주로 시작하던 바로 그 곡이었죠. 12명의 악기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애국가는 웅장하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애국가가 끝나자 이번에는 고향의 봄이 연주되었습니다. 하경수가 평소 즐겨 연주하던 곡들이 하나씩 이어졌습니다. 마치 그동안의 그의 인생을 음악으로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역 안의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노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아픔을 견뎌왔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우가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이님, 이제 당신은 다시 군인입니다. 명예롭게 복직된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하경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우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국방부 군악학교에서 명예강사로 초빙하고자 합니다. 후배 군악대원들에게 음악과 정신력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하경수는 정말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늙은이를 강사로 초빙한다니요. 저는 자격이, 준이님은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40년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해 오셨고 무엇보다 진정한 군인 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발적이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인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경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여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경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정식 등록되면서 적정한 예우를 받게 되었고 정부의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을 통해 고시원 단칸방에서 벗어나 깔끔한 임대 아파트로 이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준이님, 오늘은 어떤 곡을 가르쳐 주실 건가요? 국방부 군악학교 연습실에서 젊은 군악대원들이 하경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명예강사로 초빙된 후 그는 매주 2번씩 이곳에 와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하경수는 미소를 지으며 바이올린을 꺼냈습니다. 새로 장만한 악기였습니다. 40년간 함께했던 낡은 바이올린은 이제 자신의 집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9번 크로이처입니다. 이 곡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경수는 활을 바이올린 현 위에 올렸습니다. 선율이 흘러나오자 연습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연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과 아픔,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안이 음악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1982년 어느 겨울밤, 저는 이 곡을 연주했습니다. 무너진 벙커 속에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위해서였죠. 연주가 끝나자 하경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날의 기억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되고 외로운 사람에게는 동반자가 되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악기를 다루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젊은 군악대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하경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하경수는 단순한 강사가 아니라 존경받는 선배이자 스승이었습니다. 준이님, 그때 정말 무서우셨을 텐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한 대원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동료가 위험에 처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하경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게는 음악이 있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음악으로 누군가를 도와야 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하경수는 학교 앞에서 신지우를 만났습니다. 지우는 이제 하경수에게 있어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분의 딸이자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죠. 준이님,
오늘 수업은 어떠셨어요? 젊은 친구들이 참 열심히 배우더군요. 보기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이님, 아버지께서 꼭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저야말로 그분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하경수는 지우의 아버지 신태준을 만났습니다. 70대 중반의 신태준은 여전히 정정했지만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0년 전 그 사고의 후유증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신태준은 하경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제 딸이 선생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노인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전 그 밤의 기억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각자가 겪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죠. 선생님의 바이올린 소리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리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저에게도 그 음악이 위안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유일한 것이었죠. 한 달 후 하경수는 특별한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열리는 무명영웅 기념 음악회였습니다.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던 영웅들을 기리는 행사였죠. 무대 위에 선 하경수는 새하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새로 받은 훈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객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군 관계자들, 언론인들, 그리고 그동안 그의 연주를 사랑해온 시민들까지 말이죠. 지금부터 하경수 준이님의 연주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자 하경수는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그를 비추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지하철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이자 존경받는 음악가였습니다. 첫 곡은 역시 애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오케스트라와 함께였습니다. 웅장한 반주와 함께 울려 퍼지는 하경수의 바이올린 소리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어서 고향의 봄 아리랑, 그리고 마지막에는 베토벤의 크로이처 소나타가 연주되었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절망 속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이었죠.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경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지금껏 저는 살아있다는 증거가 이 바이올린 하나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하경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 이름도 음악처럼 남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이 모든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음악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도 영원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무대를 내려온 하경수를 지우가 맞이했습니다. 준이님, 정말 멋지셨어요. 고마워요, 지우씨. 당신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경수의 선율은 그날 이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